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임동민 연구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웨이브 4.0 NFT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는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의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임동민이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부산 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지만 또 코로나는 좀 조심하면서 같이 이 행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의 네 번째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NFT를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되고자 했고, 그리고 15년 정도 이제 증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죠. 이코노미스트로.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굉장히 덜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술 작품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 이 투자를 잘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요. 그런 것들에 좀 바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신호로서 NFT 시장이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NFT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부터 NFT까지 지금까지의 이 크립토 웨이브를 한 4번의 그 구간으로 나눠서 저희가 한번 그 시장의 흐름, 패러다임의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내러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김하면서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또 어떻게 그 NFT를 내가 뭐 발행할 것인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 세 가지들을 오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 요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좀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정의를 해보게 되면은 NFT라는 거는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고요. Non-Fungible Token의 약자이고 대체 불가, 대체 불능 토큰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 되는 거고요. 각기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서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이것이 이제 NFT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FT가 다른 거는 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달러나 원화나 뭐 이런 화폐와 다른 것과는 마찬가지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자산과도 다른 특징이 바로 대체 불가성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화폐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fungible 토큰이라고 하게 되는데, NFT는 여기에다가 non-fungible 토큰이 더 앞에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토큰에다가 고유값을 붙여서 하나의 토큰에 하나의 고유값을 붙여서 그 토큰이 하나밖에 없는 그 토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토큰으로서 희소성이 없었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생기게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토큰의 아이덴티티가 부여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비트나 이드 말고 또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거기에는 이름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NFT에는 이름표가 붙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이 발행자의 생각이 담겨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발행자와 소통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나름대로의 토큰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좀 펀저블 토큰과는 다른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펀저블 토큰과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특정 자산에 대해서 암호화된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토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NFT라는 특징을 통해서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유권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추적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토큰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그리고 상상 가능한 모든 그 창작물들이나 뭐 수집품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토큰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NFT 시장 마켓을 좀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NFT가 처음에 나온 것들은 좀 한 수년 이전에 물론 나왔지만 크립토 키티라는 것도 있었고요. 한 3, 4년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NFT가 벌써 나왔지만 한 1분기 정도, 올해 들어서 특히 1분기 정도에서 굉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전체 그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7,700억 달러가 정도가 되는데, 7,700억 달러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하고 있는 거고, 전체 암호 자산의 한 30%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다음에 물론 NFT 시장 자체가 되겠지만 두 번째 시가총액을 갖게 되고 이더리움, 이렇게 그 시가총액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들어서 이 그 NFT 시장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게 되면은 시가총액도 당연히 빠르게 늘었고, 그리고 이 NFT의 발행과 거래가 동시에 증가를 하면서 NFT를 거래하기 위한 지갑수가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계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뭐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분명히 되고 있는 거죠. NFT 에코시스템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오셔서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크립토 아트, 블록체인 태생의 희귀한 디지털 아트를 NFT로 발행하고 거래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컬렉터블, 예술, 게임, 스포츠, 기념품 등 수집품에 대한 그 NFT화. 지금 뭐 NBA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테니스의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그 스포츠 게임에서도 그 카드나 이런 것들을, 소장품 같은 것들을 NFT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크립토 시장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빨리 그 실물에서 빠르게 적용되는 경우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NFT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게임 아이템, 뭐 프리 투 플레이, 플레이 투 원, 그래서 자유롭게 게임하고 또 심지어는 게임을 통해서 경제 활동,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델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디지털 부동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NFT 시장의 발행과 거래를 도울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다양한 성격을 갖고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티 토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NFT는 그 발행자와의 어떤 그 릴레이션을 갖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가치화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DAO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립토의 그 커뮤니티에서 좀 궁극적인 이상향으로 보게 되는 DAO라고 하는 조직에 있어서 이 NFT가 또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토큰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크립토 시장의 한 1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켓이 심지어 이제 투기이고 그다음에 뭐 버블이고 이런 진단은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크립토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웨이브인데 당연히 비트코인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인프라 모델, 그리고 그 화폐 거래 모델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제 활동들에 대한 어떤 자본 조달 수단,
그리고 자본의 평가와 거래를 통해서 이런 경제 활동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 이제 금융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금융의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Proof of Work라고 하는 채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굴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본의 조달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자본을 배분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의 그 중개자의 관리 없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1차 웨이브로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운트 콕스의 파산, 해킹 파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채굴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빠른 붐앤버스터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넘사벽의 전 세계 1위 거부가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증권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자산은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액티브한 활동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없는 기업가들이나 이런 그 기업가들이 가세하는 이런 시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1차 웨이브인 거고요. 두 번째 웨이브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청년, 뭐 비탈리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접근성이 빨라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어떤 그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자본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조금 더 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될 수 있고 또 확정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고 탈중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게 됐죠. 뭐 이것이 뭐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이더리움도 지금 전세 그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태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본 시장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자본 조달과 분배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라고 하는 그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들의 어떤 새로운 그 실험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투기와 이런 버블의 그 표상이 되긴 했지만 ICO라고 하는 최초 코인 발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 조달 기능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좀 과다한 자금이 몰리는 그런 경향도 우리는 발견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코인의 어떤 자금 조달을 통해서 예전엔 하지 못했었던 뭐 원대한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다른 사람한테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런 원대한 계획들을 계획을 밝히고 또 기초적인 그 개발 과정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나 사업자들은 그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O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 조달의 어떤 기능을 보여줄 수도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게 되면서 디파이라든지 그다음에 NFT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웨이브는 디파이입니다. 그 탈중앙화된 금융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스마트 계약이고, 이것으로 구축된 프로토콜이고 금융 서비스다.
결국은 블록체인과 암호 자산이라는 이 네이티브한 자산과 기술을 가지고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ICO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자본 조달과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것도 금융의 새로운 역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경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금융 시장의 역할들을 디파이가 만들어내게 된 거죠. 물론 투기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 디파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예치되고 있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시세가 올라가고 여기에 계속적인 많은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역동적인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거죠. 디파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웨이브로서 NFT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특정 자산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의 발생과 거래를 통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NFT의 어떤 그 토큰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한 번도 있지 않았었던 새로운 현상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본 시장이나 어떤 그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훨씬 더 비중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창작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화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립토 키티가 있었고 비플의 그 디지털 미디어 작가인 비플의 NFT 경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을 NFT화한 그런 시도들도 올해 나타났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그 NFT화 카드가 나타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굉장히 재밌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뭐랄까요 그 기업가 중심 그리고 이 화폐 중심 이렇게 좀 그 권위가 모아지는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가 조성되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보였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방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NFT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참여자들을 크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느끼실 것이고 이것이 경제 활동에서 탈락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아니면 전 세계의 과제 중에 하나가 포용적인 성장이에요. 포용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어떤 뭐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포용 성장의 어떤 핵심적인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 활동 인구를 편입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재무적인 그 경제 활동이나 그 다음에 금융에서 이탈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솔루션과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배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속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암호자산과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그런 모습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10년 정도가 됐지만 이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장기적인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런 장기적인 흐름들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의 그 가능성들을 내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이 현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NFT 내러티브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거창합니다. 21세기 르네상스의 그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르네상스를 제가 한번 되돌아봤었는데, 그러니까 14세기,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서유럽에서 있었던 인간성 해방의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 르네상스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철학 그리고 예술
그리고 뭐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그 생각들을 일깨워주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활동들로 나타나게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만들어낸 것들이 응집이 돼서 결국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그 혁명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로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대규모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혁명, 에너지혁명, 2차 산업혁명, 제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그 자본 중심의 시장 경제 중심의 어떤 조금 그 뭐랄까 그 너무너무 두터운 그런 시장의 흐름, 경제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누구도 깨기 어려운 이런 질서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균열 내지는 좀 개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이제 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NFT가 가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이고 또는 뭐 상상력을 가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21세기 르네상스의 어떤 그런 시기를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보, 인터넷, 모빌리티, 블록체인 이런 혁신과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 활동과 또는 그 이외의 모든 삶의 활동들이 재무적인 어떤 그런 중심, 경제의 중심에서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가치 생태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 21세기에 나타나는 그런 시기는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크립토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전자화폐 거래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채굴이라는 방식, 그다음에 지분증명이라는 방식, 스마트 계약, ICO, 탈중앙화된 금융, 그리고 NFT라는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토큰이 희소성을 갖추게 되고 아이덴티티를 갖추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이 NFT의 내러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르네상스에서 시장 경제 자본주의로 뭔가 이렇게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조에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다시금 그 뭐랄까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정체성이 결국은 토큰과 결합이 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것을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또 새로운 경제 활동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금융시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1세기 르네상스라는 우리가 이제 21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거창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계속 인간은 유지될 거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긴 그림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이 NFT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NFT를 보고 돈을 버는 것도 좋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NFT의 민팅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모여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전환점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NFT가 제4차 크립토 웨이브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듣고 왔습니다.
교보증권의 임동민 연구위원님의 강연 같이 들어봤습니다. 1차 비트코인에서 시작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디파이 마지막으로 NFT로 이어지는 하나의 물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NFT 시장이 어떻게 더 커나갈지 저희가 같이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 또 부지런히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금융계 어떠실까요? 네, 저희가 다날 핀테크의 시간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일 실장님 모시고 NFT 소비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날 핀테크에서 지금 현재 이제 페이코인 서비스의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날 핀테크 전략기획실의 김영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NFT에 대한 많은 뭐 좋으신 연사분들의 발표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많은 세션들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이제 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의 관점에서 NFT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바라보는 NFT 시장에 뭐 조금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일단 뭐 NFT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NFT를 생산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의 발표도 있으셨고, 그것들을 거래하는 거래소, 그 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NFT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번 이제 NFT 부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NFT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NFT는 그럼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전자화된 증표로서의 디지털 컨텐츠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에셋으로서, 그러니까 자산으로서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바로 전에 이제 임동민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NFT 마켓의 이제 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아까 이제 옥션에서도 봤습니다만은 NFT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이제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NFT 시장 전체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NFT 마켓의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구성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디지털을 제외하고 컨텐츠라는 관점으로 NFT를 접근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크립토 에셋의 한 종류로서 NFT를 시장이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오픈시라던가 NFT 마켓에서 거래되는 이제 작품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레거시에서 전통 아트 시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던 작가분들의 이제 작품을 가지고 디지털화해서 NFT화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류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미술품 투자에 가까운 NFT 시장이 한 부류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크립토펑크와 같이 이제 디지털 아트로서 이제 새로운 작가분들이 이제 NFT로만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에셋을 개발하시면서 그것들을 거래하는 이제 형태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팬덤 위주로 시장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어떤 NFT에 투자했는지가 오픈시라던가 다른 NFT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금액 혹은 뭐 가치 상승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NFT가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보들이 좀 교환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활발히 논의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구성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NFT가 이제 투자 위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이제 소수의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팬덤을 위주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NFT 거래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 그 교환되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가 처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와 되게 흡사한 시장의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NFT의 특성은 사실 대체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텐데, 이제 대체 불가능한 NFT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에셋으로서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요인 자체가 이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투자 플랫폼의 성격으로 지금 NFT 스토어들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게 되었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캡처해본 이제 오픈시에서 NFT를 구매하는 과정과 이제 오픈시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실제로도 보시면 컨텐츠를 거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NFT를 에셋화해서 자산화해서 어떤 높은 수익률을 지금 어떤 NFT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메인에서 보여주고 이제 자신의 지갑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로서 NFT를 소모하는 관점이 아니라 NFT를 투자의 관점에서 자산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NFT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볼 것인가의 시장 전체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이 사실은 있는데요. 오픈시에서 NFT를 거래하기 위해서 사전에 걸쳐야 하는 절차가 사실 매우 번거롭습니다. 마이더 월렛이나 메타마스크에서 지갑을 생성한 후에 카이카스 같은 지갑을 생성을 한 후에 오픈시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 요즘은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NFT를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픈시에서 이제 등록된 NFT가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됐는지에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 블록체인의 지갑을 다 따로 생성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개별로 이제 오픈시에 연결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NFT가 이제 투자 가치가 있고 수익률이 매우 좋다라는 사실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쯤 전에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자기도 NFT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가서 한번 도와드렸더니 카이카스에서 지갑 생성하시고 메타마스크 지갑 생성에서 보통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자체가 이제 소수의 투자자 위주로 지금 현재 마켓 자체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UI나 UX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대중의 영역에서 NFT를 아직까지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스토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채널로서 스토어가 보통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NFT 스토어들은 대부분이 투자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NFT를 이제 에셋이 아니라 컨텐츠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소비 가능한 컨텐츠가 어떤 게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악이라던가 영상, 사진, 웹툰, 이북, 이모티콘,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크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게임 기반의 NFT들,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계정들을 NFT화해서 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일종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제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대부분 거래하고 있는 NFT들은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이제 작품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제 NFT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가능한 컨텐츠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컨텐츠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비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 컨텐츠를 우리가 구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은 취향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 두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향의 문제라고 함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뭐 감독의 어떤 장르의 영화가 좋아, 혹은 난 어떤 아티스트의 뭐 어떤 음악들이 좋아, 어떤 장르의 음악들이 좋아, 이런 개인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취향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소비한 컨텐츠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을 것인가, 어디에 저장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2차 거래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 컨텐츠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컨텐츠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로서 구매했을 때 내가 구매한 컨텐츠를 재판매함으로써 뭔가 이 컨텐츠 자체의 스토리텔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NFT를 소비 시장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페이코인 팀 내에서 계속해서 해왔고, 저희가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조금 내린 결론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접근이 쉬워야, 그러니까 제가 이북으로 구매한 컨텐츠를 쉽게 저장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쉽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네, 그리고 그 판매를 할 때 사용자가 충분히 나 말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이제 사용자 풀이 있어서 나 말고 동일한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2차 판매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도출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재밌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작가가 만들었어, 혹은 이 NFT는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가 투자했어, 뭐 이런 형태, 어떤 커뮤니티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어, 이런 형태의 이제 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NFT에 담긴 스토리들이 이제 투자의 주된 이제 목적이 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작가 사후에 뭐 되게 유행하게 되는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혹은 어떤 사람이 보유했던 책이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 삶의 그 사람이 소비한 컨텐츠가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 속에서 이제 스토리가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의 NFT들은 이제 발행과 동시에 투자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소유에 대한 뭐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보다는 이제 발행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뭐 발행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를 NFT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조금 더 현실에서 많아지게 되고, 저희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NFT에 담겨 있는 그 재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되게 많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 과정 자체를 토큰화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고 하는 걸 NFT 자체에서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추가적인 검증 없이 네,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행 당시의 가치보다는 NFT 자체가, 컨텐츠 자체가 삶 속에서 소비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직 가치와 부가 가치가 생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FT를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텐츠 자체를 투자의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앞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이 이 NFT를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마켓 사이즈가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NFT를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희소성 있는 이제 가치를 가진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NFT화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중고 이북을 판매하는 느낌의, 그리고 제가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이모티콘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소비 관점에서의 NFT에 대한 연구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NFT가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네, 저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픈시의 예를 아까 말씀으로 드렸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구매를 포기하셨거든요. 오픈시에서 NFT 구매하신 걸 포기하셨는데,
네, 이것들 자체가 지금 현재 투자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크립토의 친숙한 사용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매스한 영역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간단한 구매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뭐 자주 있는 일인데 저는 지금 이북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구매한 이북이 어디 저장돼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잊혀지고 어딘가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IPTV에서 이미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소장판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그 소장판으로 구매한 영화들을 다시 보는 경우는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장판으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재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NFT 시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사용자분들이 익숙하게 구현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되게 많은 방법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저희는 구매하고 있는데 오픈시의 구매 방법은 사실 디지털 컨텐츠를 일반적으로 결제하는 구매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NFT를 일반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익숙한 방식으로 구현된 결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NFT가 되게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뭐 클레이튼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솔라나와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는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 개별 지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별 지갑을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뭐 NFT 플랫폼의 계정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지갑 서비스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내에서 구매한 NFT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뭐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가 소비한 컨텐츠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2차 마켓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2차 마켓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저희는 과거에 중고 서적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매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북이 이제 책을 사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다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 서적을 뭐 구매한다거나 내가 소비한 컨텐츠를 재판매한다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컨텐츠는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소비한 컨텐츠는 다시 한번 재판매할 수 있는 마켓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매할 수 없으면 내가 그걸 소비하는 순간 그 가치 자체가 소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내에서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유통시키고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개인이 소비한 컨텐츠를 NFT화해서 다시 거래할 수 있는 2차 마켓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페이코인 서비스가 준비하고 있는 NFT에 대한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앱 내에서 NFT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NFT화된 웹툰을 구매하거나 NFT화된 영상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 페이코인이 다날이라고 하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다날 엔터를 통해 되게 많은 IP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IP들과 그리고 저희가 최근 이제 MOU를 좀 넓게 맺고 있는 이제 컨텐츠 업체들의 이제 그런 IP들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좀 간편하게 NFT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코인 앱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지갑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지갑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구매하신 NFT들을 좀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매한 콘텐츠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소비했고 내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앱에서 보관될 수 있고 그것들을 파편화돼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앱 내에서 다양한 블록체인의 NFT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갑 기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희 앱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NFT 콘텐츠들을 이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2차 스토어를 탑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온라인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하는 중고나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간에 이제 뭐 지금은 NFT를 활용해서 호가라는 개념으로 거래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개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소비했던 컨텐츠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2차 마켓을 2차 스토어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리고 NFT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NFT 속에 담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깐 오픈시의 예를 다시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NFT에 대한 투자를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이제 지금 현재 활성화된 NFT 스토어들에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FT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과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이제 외부 NFT 스토어에도 저희가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 발표했던 주제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만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페이코인 서비스를 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NFT 부산에서 가지고 온 캐치프라이즈는 소비자가 NFT를 만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시장 자체를 소수의 투자자를 위한 시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되게 많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NFT를 만나실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지금까지 크립토도 그래왔듯이, 암호화폐도 그래왔듯이 NFT 역시 일반 사용자분들이 최대한 간단하게 이 NFT를 소비하실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때 이제 사실 페이코인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분들께 보급해 본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현재 약 200만 명의 사용자가 저희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전국 가맹점에서 하루에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서비스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사서 앱으로 옮겨서 결제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NFT도 저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도 일반 소비자들이 되게 많은 컨텐츠들을 최대한 NFT와 접목해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거래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